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요, 바로 행복입니다. 드디어 제가 처음부터 기획했었던 이 도와줘요 진쌤 차례의 목적이 바로 이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첫 번째가 생존이라면 그 두 번째는 바로 행복이란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 행복이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당연히 생존을 해야 삶을 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선택들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인간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귀한 소중한 시간과 삶에 대해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은 모두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행복이란 주제로 제가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청년 때 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불행하다라고 말을 할까? OECD 여러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불행지수, 행복지수 이런 모든 지표들이 최하위권이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심지어 자살률도 1위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남들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남들은 왜 나만큼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그런 부분들이 문득 떠올라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제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지 이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기획했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자체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주제로 강의를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그런 지속적인 관심 그것들에 힘입어서 제가 100명을 넘게 됐고 또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의 어떤 수익적인 기대를 위해서 시작했다기보단 딱 100명 정도의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드디어 내가 하고자 했던 말들을 온전히 꺼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강의 주제는 불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행복에 대한 것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지, 오늘 안에 행복이란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행복이란 것은 제가 수많은 강의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다 숙지하고 계셔도 어려운 것들이 행복인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다루면 사실 한두 시간으로는 너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은 행복을 추구하는 법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정적인 이야기는 바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넘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행복이란 것은 결국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거나 행복에 대해서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찾아보시면요. 누군가 명확하게 행복은 이것이야. 행복이란 건 이것들이야 라고 소개해주는 영상들은 찾기 힘들 겁니다. 각자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었을 뿐 그것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뭔가의 하나로의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에 대한 개념들을 각각 여러분들께서 본인만의 방식대로 추구하려면 어떤 것들은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행복은 무엇인가? 일단 개념적인 원어의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국어 사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바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함 혹은 그러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에서의 행복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누렸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흐뭇함 또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바로 지금 순간, 상태, 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이 정의에서부터 알아봤듯이요. 일단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꼽아봤거든요. 한번 봐보시면 저는 첫 번째로 바로 이 만족감을 뽑습니다. 만족감. 앞에 제가 이렇게 네모 쳐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은 반드시 행복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쁨인데요. 기쁨은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즐거움이죠. 왜 즐거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뭐든지 즐기는 자가 인류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얼마만큼 즐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트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워라밸 혹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없이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안 그래도 맨날 재미롭게 살아도 행복하다고 느끼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이 재밌어도 그게 진짜 행복한 걸까? 라고 의문이 드는데, 만약에 재미조차 사라진 내 인생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재미, 즐거움, 즉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행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이 사전적 정의에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죠. 갑자기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하고 이성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어찌된 대문자 T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실제로 MBTI에서 F를 갖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깊게 고민한 키워드가 행복과 더불어 사랑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어떤 게 사랑인지 한번 말해 보실래요?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 사랑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드뭅니다. 우리가 공감받는 것, 감정적인 교류하는 것 모두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웃긴 게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막상 사랑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 왜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할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이따가 소개할 텐데요. 그래서 행복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만족감과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같이 있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우리가 과연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부분적인 반푼이의 행복 정도는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 행복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행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모두 놓치지 않고 내 인생에 달성을 해 나가셔야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행복이라는 건요, 내 삶에서 만족과 기쁨, 사랑,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누리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감과 즐거움, 재미,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어서 내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때 드는 생각, 그때 드는 감정이 무엇이었다? 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문득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체감인 그 상태가 바로 행복하다라는 사전적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는 별개로요, 이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문항을 더 준비해 봤습니다. 무엇이냐? 행복은요, 바로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철학의 토대. 아까 제가 처음 인트로 영상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내 삶은 행복할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철학이라는 것은요,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철학입니다. 예를 든다면, 난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왜 인생을 살아가지? 난 뭐 어떤 걸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철학적인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왜 해소하려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왜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알아야 돼요? 바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well-being. 영문으로는 well-being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단순하죠. 잘 사는 거.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well-being은 다르게 제가 번역해드리면 무엇이냐면 행복이란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철학적인 고민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을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겨나는 동기부여 혹은 고민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바로 내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철학적인 고민은 결국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한 것이요. 바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윤리와 사상 여러분들 우리 학창시절 문과생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어떤 사회탐구 영역 중에 하나죠. 윤리와 사상. 윤리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도덕. 모럴적인 분들을 배우죠. 우리가 사회의 어떤 법치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인격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윤리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왜 다뤄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만약에 이런 윤리 문제를 빼놓고 살았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사회 구조가?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었다? 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잘 살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우린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기르는 이유 역시도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조화롭고 공평하고 가치롭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상이라는 것들이 왜 나올까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칸트의 공리주의 혹은 종교 우리가 사상하면은 되게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들 많잖아요. 과연 그런 그 사상들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 그 사상들이 왜 결국 어떤 걸로 귀결 돼요? 우리 인간 세계는 이렇게 살아야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 잘 살 수 있어. 이런 것들 너희가 알아야지만이 아니면 모두가 같이 약속해야만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사상 문제인 거죠. 사상 문제. 종교 역시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을 믿거나 어떤 종교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 첫 번째, 잘 살고 싶으니까요. 제가 잘 살고 행복하고 싶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본초적인 질문, 본초적인 내 무의식적인 행동은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란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복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감정 상태. 여러분, 감정이란 건 각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MBTI 제가 자꾸 꺼내 드는데 T랑 F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선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또 F인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행복도 결국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 상태다. 그럼 내가 행복을 누리려면 이 감정 상태를 얻게 된다는 뜻인데 그럼 감정이란 건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
각각마다의 말하는 행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래서 행복을 이해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은 나만의 주관적인 개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란 뜻이죠. 어느 정도 교집합, 공통되는, 공감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이 행복이란 개념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 했었을 때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기술력, 나만의 내 감정들을 어떻게 일구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테크닉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요, 개인이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명확한 조건과 이유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행복이란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누군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 주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행복이란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요. 그래도 내가 행복이란 개념의 힌트들은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면들, 어느 정도의 그래도 공감되는 교집합의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조금 더 찾기 수월하시겠죠. 그런 저만의 기술과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요. 그래서 본인만의 행복은 당연히 주관적으로 찾으시되 본인만의 가치관과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되 제 이야기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와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개인의 철학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철학의 토대가 된 행복. 또 마찬가지로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동기부여 영상이나 다른 마인드셋에 관련한 영상들 또 혹은 책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철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어떤 가치관으로 살 거야?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셋으로 살 거야? 너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라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이 철학을 왜 우리 삶에 필요할까? 여러분들, 당장 현실 속에서 많은 지도자나 많은 리더들이 면접을 어떤 누군가와 했었을 때 물어보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혹은 이 세상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인 이야기 역시도 철학적인 개념에 포함되죠. 너 이런 사회 문제 어떻게 생각해? 넌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이런 철학적인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철학적인 질문들은 그 리더분들께서 왜 하셨을까요? 내 인생에 철학적인 질문과 접근을 해야만 나만의 올곧은 주관과 가치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문제 해결들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관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맞겠지만요. 그 관성 속에서 내 안에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됐었을 때 이 철학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행복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만의 주관적인 철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들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은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철학을 진짜 내가 명확히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계속해서 던지면서 살고 있는 건 맞을까? 나는 철학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먼저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철학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고 고민해 보셔야 그래야 조금 행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 이전에 이런 행복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행복의 조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는 이 다음 이야기인데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행복하기 위해선 이미 이 4가지를 우리가 조건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조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삶에 대해서 목적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성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즉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알다시피 내가 어떤 길을 찾을 거고 어떤 도착지를 갈 거예요. 근데 내가 도착지를 모르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그 도착지를 가는데 길을 모르면 과연 그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진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성을 찾아야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반드시 여러분들은 당연히 방황하지 않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1번 때문인데요. 제가 여기 써놨죠? 이것들은 나의 뭘 정하냐면요, 삶의 기준을 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어떤 목적을 갖고 살 것이야는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이 목적성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으면 내 안에서의 기준이 넌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그 목적성에 부합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너의 기준은 잘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기준이야. 이런 것들을 이 목적성에 대해서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더욱더 방황하지 않고 올곧게 도착지까지 빠른 시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에겐 반드시 목적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목적성이 없다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허무주의, 공허함만이 내 인생에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나만의 철학을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행복하기 위해선 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철학은 결국엔 내 삶의 목적성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학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의 삶의 철학을 명확히 기준 삼아서 갖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 삶에서 더욱더 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올바로 굳게 직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인다면 이 목적성, 철학에는요, 정체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아 정체성 이야기할 때 자아 정체성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아 정체성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의 맨 마지막은 뭐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 당연히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면 당연히 여러분 행복에 가깝겠어요? 불행에 가깝겠어요?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데에는 이 공허함이 정말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내 삶의 공허함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자아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삶의 이유 등을 우리가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1번 때문입니다. 2번은요, 바로 생존을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략.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2가지를 위해서 살아가요. 첫 번째는 생존이겠죠, 반드시. 왜? 삶을 영위하려면 생존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행복에 대한 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궤도님이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언급드렸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지들을 고르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기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왜? 우리는 생활이 지나치게 힘들면 어때요? 불행하죠, 당연히. 당연히 그 속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내 삶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힘들면 그 안에서 행복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일단 생존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건강한 내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당연히 행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음에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뭐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고요. 뭐 돈이나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한테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일단 그 힘든 상황을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죠. 선생님, 제가 매달 100만 원 벌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 일반적인 우리에게 평균 소득은 대략적으로 최저시급인 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내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고 건강한 영위를 하기 위해선 돈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이 남들 평균적인 삶의 그런 기준치에 지나치게 저하돼서 기준치에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삶에 그 돈을 벌고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전 생활이 힘든데 그 삶에 내가 행복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만족과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생존에 대한 전략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면 말짱 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시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적으로 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조금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생존에 전혀 여유로운 삶들을 가능케 하고 그런 여유로운 삶들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행복을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 추구는 그 다음 이야기라고. 반드시 나는 진짜 지나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난 여유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자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내 삶은 생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자본이니까 당연히 자본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고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 모든 것들이 연계돼서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내 스스로의 능력적인 개발 필요할 거고요. 삶의 지혜도 필요하겠죠. 왜? 제가 말씀드린 생존은 단지 우리가 버는 것에만 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필요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친 감정적으로 힘듦을 얻었거나 지나친 트라우마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삶을 영속하기 힘들잖아요. 내 정신과 내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그 다음 이야기란 거예요. 당장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극복해야만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족과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는 생존, 그게 돈, 자본 이런 현실도 되겠고 내 삶의 감정, 내 기분, 지금 나의 감정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또한 내 몸의 건강, 그런 다양한 생존에 의한 건강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우리는 행복을 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을 받읍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앞서서 만족과 기쁨과 별개로 한 가지 더 추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사랑이 중요하냐? 그건 어느 정도 다음 시간들에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어렴풋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심리 상담사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려주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면 보통 남들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관심받고 이게 다 사랑에 포함되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삶에 어떤 부정적인 순간들이 있으면 긍정의 최대한의 에너지, 이 사랑을 좀 받아야 내가 감정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마음껏 사랑도 해보고 사랑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가치가 또 결핍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얼마만큼 가치롭고 중요한지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없는 상태, 결핍, 이 애정 결핍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것들이 바로 이 정체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애정 결핍을 갖고 있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고 있고, 나는 애정 결핍인가? 아니면 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가?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것도 철학인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되뇌이면서 나는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 남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나?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애정 결핍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점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에,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받겠어요? 타인에겐 힘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과 자식끼리의 형제 자매 관계에서 교유하게 되죠.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올바르게 지켜나가고 서로 교감을 하고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인간, 사람을 만든다는 건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올바른 가정 속에서 사랑을 교감하거나 교류하지 못한 형태의 인간,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뭐 갖고 있다 그래서요? 애정결핍 갖고 있는데, 애정결핍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 모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을 제가 설명드릴 때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몽규 회장 아시죠? 그 축구협회 리더인 정몽규 회장이 있는데, 제가 이 3번을 보면서 딱 정몽규 회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정몽규 회장이 이 생존에 대한 전략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좋다고? 아니요. 부모의 능력도 내 능력이죠. 제가 정체성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능력도 나의 능력이다. 부모님의 유전자가 나한테 물려받으니까. 또 부모가 만든 환경이 내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정몽규 회장이 솔직히 말해서 1, 2번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이미 나의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어느 정도의 돈과 그런 것들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드는 겁니다. 생각이. 정몽규 회장은 그럼 내가 진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말씀 하시면 너가 뭐길래 판단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거 보장받는 권리니까요. 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3번에 의거해서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정몽규 회장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몽규 회장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이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미움받고 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지는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몽규 회장처럼 나머지가 다 조건부가 있다고 쳐도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날 사랑해주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상태, 이런 환경들이 없으면요, 인간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의 가치고 그게 사랑의 중요성이고, 반대로 결핍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죠. 그 정몽규 회장은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법들을 터득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불행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요?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반드시 그 부분, 사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역시도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사랑도 있고 또 여기 있는 뭐 생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만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역시 기쁨도 중요하죠. 재미도 중요하죠. 저도 정말 재미로운 삶을 정말 추구하고 제일 좋아하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기기 위해서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즐기니까 그래서 재수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제서야 뭐 너무 쾌락적인 인생은
아, 기피해야겠구나. 이 기쁨과 재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 삶을 쾌락적인 면만 추구하다 보면은 아,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결과로 내가 흘러가고 있구나를 제가 재수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즐기는 것, 재미, 기쁨, 누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반드시 쾌락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도파민 중독 요새 유행하잖아요. 또 도파민 중독이야. 그냥 맨날 쾌락적인 면만 쫓아. 혹은 마약. 제가 그 전에 불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적인 변화로 인한 어떤 쾌락적인 행위들. 그것들은 내 삶에 뭐 하등이 좋을 것들이 없어요. 그런 극적인 쾌락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뭐 제가 추천했겠죠, 이미. 마음껏 게임하세요. 마음껏 드라마 보시고 마음껏 뭐 흔히 말해서 성적인 관계도 있겠고요. 혹은 마음껏 누군가 뭐 싸움이 즐거운 사람은 싸움도 하시고 마약도 하시고 열심히 클럽 다니시고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담배 피시고 이런 말 했겠죠. 근데 이미 모두 양심상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쾌락적인 면들이 내 삶이 하등에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관성적으로 어때요? 그런 쾌락을 쫓고 있어요. 왜? 내 삶이 즐기려면 그런 쾌락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즐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내 인생을 기쁨, 즉 즐거움, 이걸 즐기는 방법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쾌락적인 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바로 불행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스트레스 해소와 연결됩니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삶이 불행하게 만드는 데는 스트레스가 제일인데 이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는 불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이 스트레스 어딘가에선 방출하고 해소해야 될 텐데, 그 해소법이 바로 인생을 즐기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기는 자가 인류다, 이 말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즐기면 즐길수록 덜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큼 행복하니까 동기부여도 잘 되고 훨씬 더 즐거움을 낳아서 배가 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 하나 써놨죠. 무엇이냐? 취미생활,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여가생활, 그래서 내 삶의 여유와 만족을 찾는 데 중요하겠고요. 또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즐기기 위해선 상담을 또 받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마찬가지로 놀이 중요하죠. 이런 내가 취미생활, 놀이생활, 여가생활들을 얼마만큼 워라밸, 밸런스 있게 내 삶을 균형 잡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요즘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조차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행복 이야기 하는데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 라고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패시브, 내 안에 내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내재시켰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만의 방식대로 이런 조건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갈 거예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런 행복의 조건 4가지를 반드시 알고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마지막은요, 바로 자기만족과 애정결핍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개념, 행복이 무엇인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선결 조건인 4가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 자기만족과 애정결핍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것인데요.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조금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조금은 직관적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3요소 중에 기쁨을 제외하고 만족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조금은 애매모호한 정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만족해야 될지 조금 더 힌트를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만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적 만족, 두 번째는 상대적 만족이죠.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인 만족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절대적 만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절대적 만족이란 생존의 필수적인 요인에 대한 여유와 충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에 조건 두 번째 때 얘기 드렸죠. 우리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면 어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만족을 어느 정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생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겠죠? 그럼 이 절대적 만족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존의 필수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배고픔 같은 거죠. 여러분, 배고픔은 물론 개개인 차가 있어요. 그럼 개개인 차가 있다고 해서 이게 상대적이냐?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고픈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50% 배부르고요. 전 70% 배부르고요. 100% 배부르고, 오늘은 120% 배부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어떤 것들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말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부르지, 50% 배부름은 대체 뭐예요? 50% 배부름을 갖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생존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존이란 건, 이 배부름이란 건 내가 온전히 배부름을 100% 채웠을 때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웰빙, 즉 내가 웰빙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도 100% 배부름이 해소되고 영양도 모든 것들을 챙겨야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배부름이 만족이잖아요. 오늘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배고픔에 대한 만족을 하셨냐는 뜻이죠. 또 반대로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 내가 정말 잠잘 곳이 있는 거 맞아? 잠잘 곳이 없으면 당연히 이 절대적 만족에서 불만족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만족이란 것은 내가 당장 의식주와 생존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얼마만큼 충족되고 만족돼서 여유로움을 느끼냐가 바로 이 절대적 만족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번, 내 능력, 또 내가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의식주를, 이 필수적인 요인들을 잘 챙기고 있는 거 맞아? 너 정말 배고픈 채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어디 아프리카 난민 기아 혹은 북한 사람들처럼 너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일단 그게 절대적인 그런 생존에 대한 것들이 만족돼야죠. 일단 배부른 상태로는 살아가야죠. 그 두 번째인데요. 우리는 이런 상대적 만족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만족은 뭐냐면 얼마만큼 만족해? 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양질의 문제예요. 양질의 문제. 가장 단편적인 이야기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 필요하겠죠. 차. 의식주뿐만 아니라 차도 필요하겠죠. 집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차를 타는데 차만 있으면 되죠. 차가 있고 없고는 무슨 문제예요? 절대적 만족이죠. 차가 없으면 불만족, 차가 있으면 만족.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상대적 만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BMW를 몰고 있어. 내가 벤츠, 메르세데스, 혹은 아우디, 혹은 뭐 흔히 말해서 엄청 많은 슈퍼카들. 근데 나는 현대차, 기아차, 르노 삼성. 나는 국산차 몰고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저 외제차만 보면 너무나 부러워. 난 너무 불만족해. 이게 바로 상대적 만족이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혹은 내 스스로도 이 정도는 타야 만족스럽지 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얼마만큼의 양과 질이 내 삶을 만족시키느냐가 바로 상대적인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냐 없냐는 절대적 만족이고, 내가 있는데 좋은 차야? 안 좋은 차야? 좋은 집이야? 안 좋은 집이야? 는 상대적인 만족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라는 걸 느낄 때는 보통 있냐 없냐의 절대적 만족과 마찬가지로 있는데 얼마만큼이 너가 원해? 너의 욕심상 얼마만큼이면 너가 만족할 수 있어? 가 바로 상대적인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만족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족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건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내가 충족하면 된 거잖아요. 제가 굳이 뭐 구독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될 필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 지금 150명 보고 100명 봐도 전 너무나 좋아요. 제 자기 만족이 이 정도 선이니까요. 만약에 구독자가 있냐 없냐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상대적인 만족의 기준을 뒀었을 때 저는 100명만 넘어도 저는 이미 양질의 문제에선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왜? 자기 만족? 난 그냥 100명 정도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인생이고 여러분의 행복이니까 내가 느끼는 주관적 견해니까 반드시 자기 만족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좀 좋은 올바른 자기 만족은 뭘까? 바로 내 환경과 상황에 맞는 가치관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로 내 환경과 상황에 맞는 흔히 말해서 주제죠, 주제. 자신의 주제에 맞는 가치관과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본인의 주제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들 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주제를 모르면 사실 힘들어요. 너무나 욕심은 많은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과 목적성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내 주제를 모르면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성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태평하게 오케이 만족해 이렇게 자기 위로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올바른 자기 만족을 거두기 위해선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최선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최선의 결과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 그럼 그 욕심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 사실 나에게 도움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만족을 좋은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주어진 삶에 순응도 해야 되겠죠. 또 욕심과 바람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자기 만족, 내 환경과 상황에 올바르게 가치관과 마음가짐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순응해야죠. 내가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는 거 순응해야죠. 물론 다른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내 인생을 쉽게 결정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서 단편적인 비교. 나 그냥 대한민국 싫으니까 딴 나라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느 상황, 내 부모가 이 사람이다. 순응해야죠. 바꿀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 삶에 순응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내 욕심과 바람도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만족이 앞서 제가 말한 3가지 요소 중에 만족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건데요. 바로 애정결핍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정결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들이니까. 그래서 애정결핍은 우리가 언제 쓰냐? 옛날에 한창 저건 애정결핍 때문에 그래. 저건 애정결핍 때문에 저렇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들이 좀 유행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게 얼마나 저렇게 슬프고 억울하면 저렇게 사는 걸까. 이 사랑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애정결핍이신 분들이 어떻게 삶이 왜곡되고 변형되는지는 보셨잖아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애정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극적인 변화. 예를 들면 내가 얼굴, 이 외모, 성형수술해서 바꾸면 남들이 좀 날 좋아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내 연인들이 날 봐주겠지? 조금 더 결혼하기 편해지겠지? 혹은 내가 이성 간의 관계 분명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딱 봐도 타산적이게 대하는데 나는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어서 난 절대 이 연인 관계 놓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애정에 대한 결핍 때문에 내가
끊어내야만 해도 불구한 그 상황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를 불행하고 만듦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애정 결핍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랑에 대한 집착이 우리는 결국 뭐를 낳는다? 가치관에 영향을 줘요. 가치관의 영향을. 가치관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내 인생의 가치롭냐는 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왜곡해서, 오해해서, 혹은 편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분명 남자친구가 나를 폭행하고 때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가 중요해서? 사랑이 중요하니까, 얘가 나한테 주는 관심이 중요하니까 내가 맞는 한이 있어도 난 헤어지지 못하겠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란 건 결국 이 애정 결핍에 많은 영향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애착 형성을 이루어 나갔을까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우리가 가정심리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이론이 애착 이론이에요. 애착 이론. 뭐 여러분들 부모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심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부모, 친구, 자매, 형제, 이 사람들과 교우관계 속에서, 교감 속에서 애착을 형성했는가? 그 애착이 올바르고 건강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이 애착이 올바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불편하고 혹은 이런 결핍이 일어나고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갔었을 땐 나중에 우울증, 정신병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집착, 과도한 성공지향적인 인생, 이런 것들, 악영향들, 편향적인 사고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리학 좀 궁금하시면 이 애착이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이 사랑,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애착이 내 안에 없었을 때 어떤 영향들이 일어나는지는 뭐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달아볼 거고, 혹은 이것들은 이미 많은 연구와 많은 지식과 그런 참고물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 베이스, 이 애착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내가 과연 애정결핍,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애착을 형성했는지를 꼭 반드시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애착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애정결핍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애정결핍이 없는 인생 살아간다고?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애정을 받아야만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애착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내 안에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가정이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친구가 중요한 거고요. 교육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지요. 제가 정몽규 회장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고 이러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응원받고 관심받고 이러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인생이. 그만큼 애착 형성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당장, 과거엔 그러지 못했더라도 지금 당장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구성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족 관계, 내가 이혼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이고 가정폭력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렇다고 내가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시고 배우자 꼭 만드셔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분명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타산적이고 이해 안 가고 불편하고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행복에 있어서 뭐다? 애착. 여러분들이 가정이 없고 친구가 없으면 도대체 어디서 애착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타인은 나를 그냥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창구는 아가페, 즉 부모의 사랑, 이 가족애예요. 가족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내 과거가 가족애가 없어서 애정결핍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정을 만드셔야겠죠. 물론 힘들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노력해보셔야죠. 누군가에게 상담받고 누군가에게 대화해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정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까? 본인이 솔로로 사는 건 전 아무것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하지만 제 기준상 행복에 있어서 더 유리한 건 무엇이다? 가정을 만들거나 혹은 친구 간의 교우관계를 원활하게 이루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애착을 형성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사랑받기와 사랑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좋은 인격체를 가졌다. 여러분, 내가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를 떠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인격체가 정하는 일이에요. 인격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어줍니다. 청문교 회장, 왜 남들에게 비난받나요? 단지 무능력해서? 아니죠. 여러분, 무능력해도 성공하고 존중받는 사람 많아요. 삼국지에 보시면 유비 있죠, 유비. 유비가 왜 존중받는지 아세요? 왜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삼국지의 주인공이 유비가 된 이유. 유비가 능력이 그래도 있었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갈량만큼, 조조만큼, 관우만큼, 장비만큼 여러 가지 삼국지에 나오는 입체적인 인물만큼의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치만 특출난 능력 단 한 가지 있었죠. 뭐였죠? 인격. 그 사람은 인격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비는 삼국지 입체적인 인물로서 주인공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사랑받고 관심받으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좋은 윤리사상과 좋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양심에 기반한 좋은 가치관과 좋은 외모를 이렇게 스스로 자기 개발해서 가꾸어 가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좋은 인격체로 만들다 보면요. 남들에게 사랑받아요. 그건 이미 제가 느꼈어요.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런 인격체를 좋은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요. 그만큼 저에 대해서 혹독하게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생, 좋은 인격체를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기 개발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인격체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사랑받기 어려운 이 퍽퍽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사랑받을까? 남들한테 좋은 인상 남겨줄 수 있을까? 남들한테 더 응원과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좋은 인격체로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요? 단순합니다. 좋은 인격체가 되세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 뭐 다른 노를 안 기울여도 돼요. 이 사람한테 뭐 뇌물 공세를 하거나 어떤 타산적인 이유로 계속 뭔가를 해주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인격체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선망하고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부러워하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좋은 인격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유롭게 그 사람들한테 대해주고 그 다음 스텝 뭐예요? 사랑하기. 내가 좋은 인격체와 여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너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힘듦이 있었구나. 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위로해줄게. 내가 받은 관심과 사랑만큼 남들에게 다시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 이 선행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먼저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에 순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내가 좋은 인격체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돌고 돌아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애착관계 형성이란 뜻이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먼저, 남들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셨을 때 100% 사랑한다고 쳤으면 100명에게 사랑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돌아오는 건 많아봐야 70%, 적게 말하면 50%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100명의 친구한테 내가 생일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나한테 돌아오는 생일 축하 메시지는 몇 명이 될까요? 100명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10명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면 그 중에 오는 건 7명? 나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건 7명? 혹은 적으면 5명?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먼저 사랑해야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좋은 인격체를 형성하고 그 인격체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그래야 원만한 애착 형성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발달된 사랑과 내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들이 뭐를 만든다고요? 행복의 세 가지 요소, 행복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이 왜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음 스텝은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까?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에 실천을 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그 다음 3부에는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까? 저만의 디테일한 노하우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어느 정도의 힌트들을 담아봤으니까요. 그것들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행복에 대한 주제로 오늘 강의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